안녕하세요. 네, 충남 아산에 큰마음 약국을 하고 있는 이지양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죠. 자고 나면 세상이 변해 있고, 자고 나면 세상이 변해 있어서, 저같이 50대 중반의 갱년기 여성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뭘 또 배워야 되나? 어, 좀 무서울 때도 있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지? 어디로 가지? 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약사님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대에 정말 변하지 않은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인류는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뭐 계속 전쟁과 기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뭐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될 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정말 약사 직능은 AI 시대에 없어져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인가? 라는 반발심도 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좀 침착하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잘 해내자. 오히려 이 AI 시대에 인간이 하려면 아주 오래 걸렸던 일을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직능이 더 쉬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바꿨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위기가 기회라는데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뭐 상담을 따로 배운 적도 없고 또 어떻게 뭐 평가받은 적도 없어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제 몸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고 또 저를 제가 이렇게 많은 통찰이 있을 때까지 저에게 몸과 마음을 내어준 많은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을 녹여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약사 상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나 자신보다는 그 공동체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딱 손 얹고 그 애국가 나오면은 나는 자랑스러운 뭐 조국 앞에 막 이런 맹세도 하고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그리고 어, 또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의식도 우리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저에게 큰 뭐랄까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죠. 이제 제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이유는 제가 셋째 딸이었거든요. 오형제인데 그 중간에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셋째 딸이니까 중심을 잡아야 된다 막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 높이 잘 컸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제가 기둥이 되려고 한다. 어떤 부담을 갖고 있구나. 이제 그것도 알게 되어서 많이 내려놓고 하려고 노력도 했었죠. 우리 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는 그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전체 공동체에 대한 기여, 그런 것이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죠. 아이도 적게 낳고 가족이 또 많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성장할 때는 핵가족화, 핵가족
이런 표현들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있죠. 핵개인, 핵개인화 시대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공동체가 먼저고 공동체가 살아야 타인 연대가 가능하고 타인 연대가 가능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어른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면서 가문, 가족 이래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배우자를 챙길 수 있었고 그렇게 좀 배우자를 챙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자기 자신도 챙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집단의식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내 자신, 나 자신과의 연결,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충분히 사랑으로 채워져야 타인하고 연대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타인도 행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행복한 요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고갈돼서 아프신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나를 좀 챙겨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 자신을 먼저 좀 챙기고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사랑은 어차피 성장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간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당위의 시대였다. 해야 된다. 이런 시대였다면 이젠 욕구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약사님들은 무얼 하고 싶은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게 선명하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를 때 참 무력해지지 않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 하고 싶은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좀 소통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런 데서 제가 쓰임이 되어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람을 궁금해하는구나. 또 인간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죠. 이제는 뭐 정년도 점점 빨라지고요. 한 직장이 뭐 30년 근속 이런 게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런 시대는요, 모두가 창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직 속에 내가 한 역할, 어떤 를 맡아서 조직의 부속품처럼 존재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빠지면 조직이 무너지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달렸다면 이제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옛날에는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불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은 정보가 너무 많고 AI들이 그 정보를 싹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선명하게 찾아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확장되는 사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 AI 시대에서 뭐 챗 GPT가 뭐 다 알려준다고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야 걔도 알려주거든요. 질문이 있어야 AI에서 내가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바다에 내가 낚싯대를 던져야만 고기가 잡히잖아요. 이 낚싯대를 뭐 갈치를 잡을 수 있는 고기를 그 낚싯대인가, 상어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인가, 새우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인가, 이게 그물인가, 뭐 이렇게 내가 이 바다에서 무엇을 잡고 싶은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잡아올 수 있는 것처럼 이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질문이죠, 질문. 내가 궁금한 게 있어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궁금한 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마인드 마이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인드 마이너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마인드 마이너, 마음을 캐는 광부.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캐는 광부가 필요한 사회라는 거예요. 즉 상담이 필요한 사회라는 거죠. 치유가 필요한 사회라는 거죠. 아픈 사람이 뭘 하고 싶기는 어렵잖아요. 밥맛 없듯이 내 속이 막 이렇게 상처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뭐가 막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고 AI를 활용해서 내 일을 하고 싶고 몰입을 하고 싶다면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치유가 되려면 자가 치유가 분명히 의미도 있지만 치유를 같이 해주는 이 앞에서 끌어나가주는 멘토, 이 상담자가 있을 때 또 치유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 이 같은 아픔을 겪는 친구들이 있고 앞에서 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상담자가 있을 때 치유는 증폭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약국의 약사님들이 오히려 이 AI 시대에 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어떤 이 AI 시대가 이렇게 올 줄 알고 상담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이 팍팍하고 또 저도 새아이의 엄마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약국을 하면서 환자들의 질문들을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5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약사가 되어서 30년 동안 이 약사라는 직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약사라는 직능을 수행하면서 정말 인간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 저 사람은 아프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외롭지? 약사님들 그 약국 열어놓으면 그 뭐 피로회복제 하나 사 먹고 안 가시는 분들 있죠. 계속 말 걸잖아요. 계속 나는 바쁜데 매일 와가지고 막 말을 거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로우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약국에 와서 위로를 받고 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또 그분이 안 오면 저도 그분이 궁금하고 이게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반추해서 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뭐 배우자, 또 환자들 뭐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인간은 왜 아프지? 약을 이렇게 먹어도 왜 아프지? 약을 먹어도 안 낫지? 또 인간은 왜 이렇게 슬프지? 인간은 왜 이렇게 외롭지? 인간은 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어차피 우리 다 죽는데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막 이런 질문들이 살면서 저는 끝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행히도 제가 직업적으로 저희 약사들이 안정되어 있잖아요. 수입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국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 연구라기보다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 공부한 거를 바로바로 뭐 제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한 거죠. 약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뭐 심리학 공부도 하고. 근데 제가 뭐 체계적으로 뭐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이 AI
그때 이전에도 뭐 도서관에 가면 책도 많고 해가지고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심리학 책도 있고 진화학 책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제가 읽을 수 있는 제가 관심 가는 책을 많이 읽었죠. 질문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냥 읽지는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어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진 않았어요.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그냥 글자로만 오기 때문에 전혀 내 것이 안 되고, 내 힘듦을, 내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제 직업에 이제 접목을 시키다 보니 어느덧 상담약사라는 새로운 어떤 직능이 저만의 세계가 구축이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삽질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도 아니고 조악해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구축한 세계를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점점 더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물어오시는 게 저는 되게 기뻐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쓰임이 된다는 게 되게 기쁘고 또 환자들이 저의 조언을 듣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또 건강해지는 게 되게 보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약사님들에게도 제 세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요, 이 30년 동안 이 삽질을 해봤더니 상담을 잘 하려면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 도대체 인간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가, 몸으로 되어 있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왜 태어났나,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만이 진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죠.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자신을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몸이 하나잖아요. 제가 이 몸을 가졌다가 저 몸을 가졌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몸을 보고 몸에서 일어나는 일 이해하는 거고 나라는 인간을 보면서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저러겠구나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행동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이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나 자신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컸는가, 나는 왜 이런 생존 방식을 선택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했죠. 가끔은 제가 저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50대 중반에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응? 열심히 약국하고, 방송하고, 강의하고, 뭐 일 중독자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가? 하고 이제 저 자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정받아야 사랑받는다라는 신념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찾게 된 거죠. 셋째 딸이었어요. 위로 언니 둘이 있고 제가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이제 인지가 됐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야 너는 셋째 딸이라 안 낳으려고 했는데 너 아들인 줄 알고 낳았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밑으로 아들 둘, 제가 딸 셋, 아들 둘 이런 구조거든요. 동생들이 태어나서 그나마 네가 네 역할을 잘했다. 터 팔았다. 전라도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게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분석해 보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어릴 때 나는 딸이어서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겠구나. 이런 어떤 강박이 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아야겠다. 내가 이 집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겠다. 이런 무의식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존 방식들 있잖아요.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성실하다. 약사님들은 대부분 다 성실합니다. 대부분 매우 성실하죠. 모범생이니까요. 저 역시도 그렇고. 이 성실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도 해요. 나는 완벽주의예요. 나는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꼴을 못 봐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그러진 않죠. 저는 매우 털털하고 이제 그런 면은 있는데 여하튼 저도 끊임없이 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왜 그런가 하고 제 자신을 봤더니 인정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라는 거에 가 닿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로 그냥 내 껍데기 다 내려놓고 내 존재만으로도 나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이고 저를 사랑하려고 저를 쉬어주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완벽주의이신 약사님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밑에 불안이 있어요. 불안. 어떤 불안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결국에는 생존에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행동 양식 밑에는 불안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확장이 되죠.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확장되고 너그러워지는 걸 발견을 해요. 조급함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알게 됐죠. 불안이나 결핍을 원동력으로 성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원동력으로 성장하게 되면 사랑은 계속 확장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무너짐이 없죠.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말랑말랑해지죠. 그래서 내가 40대에는 어떤 결핍과 불안을 원동력으로 글을 쓰고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50대는 나의 불안을 알아주고 내 결핍을 해소하고 사랑으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불안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내적 갈등에 시달리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해소하고 다시 내가 사랑임을 알아차리고 사랑으로 채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저도 치유가 되고 또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도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 치유받는 자도 없고 치유하는 자도 없이 이 상담 작업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 사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에너지가 흐르니까요. 옛날에는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갈되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이거 뭐 상담 한번 하고 나면은 힘이 쫙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에너지는 엄청 쓰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준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갈이 되는데 내어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그냥 흐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에너지 고갈이 훨씬 적어요. 훨씬 적고 빨리 충전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제 나이를 인정을 하고 많이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상담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상담 약사가 되고 약국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결책을 묻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답은 없습니다. 제 세계는 저만의 세계죠.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다 틀리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 약사님들이 경험한 거 다 틀리잖아요. 나이도 틀리고,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다 경험한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생각입니다. 방향성. 이 인간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탐구,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 각자의 세계가 구축이 된다는 거죠. 저만의 세계가 구축이 되어서 제 에너지를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듯이 여러분만의 세계가 구축이 되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보다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어떤 경험이든 정말 기억하기 싫은 경험이든 아픈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 모든 경험이 비로소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좋은 자원이라는 거 인식하시고 그 모든 경험들을 직면하시고 녹여내어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상담 약사가 되어가는 과정은 또 누군가를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과정은 저는 질문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으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뭐 100년 후에 다 폐차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가 치유가 돼서 내가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말랑말랑해지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타인에게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상담 약사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공감해 줄 때, 그러니까 느껴줄 때 치유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는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때 이게 바로 치유 에너지가 증폭이 되고요. 상담 약사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할 때 굉장히 도파민이 나오고요. 서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근데 이 서론이 정말 중요하죠.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치유자의 역할, 또 치유받는 자의 역할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매출은요, 저절로 일어나고 돈은 선물로 들어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뭔가를 선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담 약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물론 이제 저보다 뭐 훨씬 더 재력이 높으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소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역할도 하면서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거든요. 만족의 수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50대 이후에는 상담 약사를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려면 어떤 세월의 무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경험치가 많을수록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회에서 말하는 실패든 성공이든 그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을 녹여내면 굉장한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약사들은 사실 상담 약사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젊은 약사들은 못하냐? 그건 아니죠. 20대가 할 수 있는 치유자의 역할이 있고 30대가 할 수 있는 치유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옛날에는 짧고 굳게 살자 이랬지만 지금은 가늘고 길게 가자가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0살 때까지 상담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 50년만 살아봤는데도 이렇게 뭐 알아차린 게 많고 저의 성장을 보는 게 재밌거든요. 50년 살아봤는데 이제서 좀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100살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은 걸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조금 두렵지가 않고 오래 해야겠다. 100살에 해줄 수 있는 상담이 있겠구나. 그래서 체력을 잘 안배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갱년기 50이 넘으신 약사님들은 이제 힘든 역할들 있잖아요. 젊어서 할 수 있는 처방전을 소화한다던가 매약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젊은 청년 약사님들에게 좀 자리를 내어주고 50이 넘어서만이 할 수 있는 이 치유자 역할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일단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아가고 더불어서 타인들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이 세계로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상담을 해보니까요. 인간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뇌요, 뇌. 생각의 영역, 의식의 영역이죠. 저도 지금 끊임없이 뇌가 어떤 생각을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거품처럼 막 쏘아 올리고 있고, 그걸 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뇌가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 나누고 싶고 이 나누었을 때 뭔가 제가 경험한 것을 타인들에게 나누었을 때 느껴지는 이 행복감, 성취감, 감정이죠. 감이라고 끝나죠. 감, 기쁨 뭐 이런 감 있잖아요. 감정. 이 감정이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좋은 정보가 뇌에서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하기 싫다. 왜 해야 하냐 막 이런 감정이면은 좋은 정보가 올라오지 않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약국에서 뭐 부부싸움을 하고 막 기분이 안 좋은데 환자들이 뭔가 상담을 했을 때 그 환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조금 어렵죠. 내 감정이 먼저 좀 풀어지고 그래야 약국에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영역, 뇌는 어떻게 보면 일의 영역, 자, 몸의 영역이 있는 거죠. 이 몸, 젊다, 아프다, 뭐 날씬하다, 이렇게 이런 몸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크게 몸의 영역이 있고 마음의 영역이 있고 뇌, 생각의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뇌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뇌는 첫째도 생존, 둘째도 생존, 셋째도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저는 뇌는 우리 몸의 생존의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음의 신호를 뇌가 인지를 하고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변화시키고 이 호르몬이 몸으로 나가고요. 몸에서 인식을 해서 몸 전체에 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신호를 뇌가 받고 몸의 신호도 뇌가 받아서 뇌가 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컨트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뇌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 거죠. 이 뇌는 경험치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그 배운 거, 경험한 거, 본 거, 들은 거 이것들을 데이터해서 어떤 정보를 쏘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험하지 않은 거라든가 우리가 또는 잘못 본 거 이것들도 다 데이터화해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즉 뇌에 속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환자들에게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를 의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맞을까? 이 생각이 과연 최선일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의심하면서 더 좋은 정보를 뇌에게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하는 말이 뇌하고 당신을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뇌는 내가 아니잖아요. 뇌는 내 몸의 일부잖아요. 뇌는 그냥 생각을 퍼올려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생존을 위한 정보를 연구하는 뭔가 그런 정보 수집 기관이지 결코 뇌가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환자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위가 있고 간이 있지만 간이 나냐 이건 아니잖아요. 위가 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위는 위의 역할을 하고 간은 간의 역할을 하듯이 생각이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내 생각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요. 또 우리 몸은 자동 모드, 뭔가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 길을 강화시켜 버립니다. 마치 그 자동차 그 전용도로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는 것처럼, 즉 이렇게 자동 모드가 되는 걸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아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의 형성은 우리의 미엘린 수초, 이 신경세포가 두꺼워지는 것, 마치 전선의 피복이 두꺼워지는 것처럼 이 두꺼워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곧 나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격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뇌세포가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뭐 화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꼼꼼하다. 나는 무서운 것을 못 참는다. 나는 뭐 벌레가 무섭다.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뇌가 만들어낸 어떤 회로일 뿐인 거지, 그 회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습관에 가두지 말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뇌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일 뿐 뇌에 속지 말고 뇌가 나를 컨트롤하지 말고 내가 뇌를 컨트롤하자. 이런 말을 환자들에게 많이 해드리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이 생각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생각을 바라보고 이 생각을 교정하고 생각을 솎아낼 수는 있는데요. 이런 뇌의 기전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휩싸입니다. 생각에 휩싸이면서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요. 또 불안이 생각을 더 쏘아 올리기도 하죠. 불안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죠. 환자들 중에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을 내려놓고 싶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기전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는 이 훈련을 함으로써 굉장히 호르몬도 안정이 되고 신경 전달 물질도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음 에너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뇌는 의식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은 느껴줘야 되거든요. 이 느낌에 대해서 저도 그랬고, 사실 마음하고 생각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마음하고 생각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삶을 녹여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좀 환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감정은요, 느낌이에요. 느낌. 이 느낌을 느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어디 있나요? 이러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느낌을 못 느끼겠으면 몸에 올라오는 느낌에 집중하라고 하거든요. 화가 날 때 화가 몸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슬플 때 슬픔이 어디서,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몸으로 그 에너지를 느껴보라고 충고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몸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 감정들을 그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거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죠. 배워본 적이 없으면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 감정,
특히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불안에 시달리잖아요. 이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에 휩쓸려 버려요.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파도에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불안이 곧 나를 잠식해버릴 것처럼 불안을 넘어서 공포와 두려움, 굉장히 이게 이제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나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일상이 다 파괴돼 버리죠.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 제가 환자들에게 불안은요,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느껴주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말을 정말 못 알아들으세요. 불안하면 어떡해? 불안이 또 찾아왔네? 이 불안은요, 뇌 에너지를 전달을 하죠. 아까 서두에 제가 뇌는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뇌가 이 불안 에너지를 먹고요. 무럭무럭 자라서 생각을 퍼올려요. 생각이 많아지면 이 불안을 대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이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되나? 빨리 가서 뭘 확인해야지? 이거 뭐 해야지? 생각이 엄청 많아지고 생각이 끄달립니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도 같이 찾아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안을 억압해버려요. 불안하면 뭐해? 불안하지 마. 응? 이렇게 불안을 난 몰라 이러면서 불안을 회피해버려요.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휩쓸리거나. 억압하고 회피한 사람은요, 이 불안이 어떤 우리 집에 있는 창고에 막 쓰레기를 넣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넣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이 창고에 쓰레기를 넣다가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리면 창고를 열고 불안이 뛰쳐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질병화 되는 거예요. 언제 질병화 되느냐만 다른 거죠. 불안에 휩싸이는 사람, 불안을 억압하는 사람, 결국에는 다 불안에 지게 돼 있어요. 왜냐? 불안은 에너지가 너무 크고요. 불안은 토네이도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 토네이도 속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토네이도를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이 불안이 저 혼자 놀다가 가게 그냥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토네이도가 뭐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안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느껴준다? 불안이 몸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니 몸을 느껴도 되고요. 또는 말로 해도 됩니다. 불안,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불안 왔어?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해줘도 됩니다. 내 불안을 내가 알아주면 이 불안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불안을 억압하지도 않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편식한단 말이죠. 감정의 편식이라는 거는 마치 음식을 편식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단 거, 짠 거 그런 것만 먹다 보면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입에 좋은 것만 먹다 보면 나중에 질병에 걸리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이 양면성이 존재하다고 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와 달, 여자 남자, 하늘 땅, 양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음이 있어야 양이 있는 거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거고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을 수 있고 플러스가 있어야 마이너스 이 두 개가 공존을 할 때 이 우주는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슬픔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불안도 있어야 되고 평화도 있어야 되죠. 평화가 있기에 불안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불안이 있기에 평화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저도 그랬고 불안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배운 거예요. 슬픔은 안 되는 줄 알고 남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수치심을 느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어떤 감정 이런 감정들은 피하려고 했었고 재밌고 맛있고 멋있고 기쁜 것만 느끼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의 불균형이 와가지고 좋은 것만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독으로 가는 거죠. 중독으로 가는 거고 이 불안, 수치심, 모멸감 이런 것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억압한 사람들은 다 신체화 반응, 화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도,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그 감정이 나를 왜 찾아왔는가 그거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감정, 그런 감정, 이런 감정이 왔을 때는 그 밑에 신념이 있고요. 그 신념 밑에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우리가 어떤 살아온 성장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원했고 이 원화에서 충족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충족이 안 되면 결핍이 일어나고 결핍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신념이 생기고 그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다 나쁘나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또 감정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쭉 역추적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막연하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감정의 편식이 심한 예. 어떤 환자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 학대를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께 학대를 받은 거죠. 그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고 친정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이를 혹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친정에 버려놓고 재가를 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컸어요. 외갓집에서 컸는데 외삼촌이 어느 날 제가 한 친정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네 아이를 내가 왜 키우냐? 너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네 새끼 네가 키워라. 이런 식으로 짐짝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친정 엄마한테 외갓집으로 가면서 버림받았지, 외삼촌한테 또 버림받았지. 얼마나 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서 컸을 때는 다시는 버림받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친정 어머니의 학대를 견뎠어요. 이 친정 어머니가 제가 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그 감정적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자기 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아이를 때린 거죠. 때리고 구박하고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는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 친정 어머니는 이제 지금 90이 넘었는데 이분은 이제 60이 넘었죠. 지금도 이 따님한테 당연하게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 아이는 또 버림받는 것보다는 구박받는 게 나으니까 이 엄마 밑에서 참고 견디면서 살다가 20살이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그 시절에 지금 이분 60이 넘었으니까 우리 그 세대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굉장히 권력인 시대잖아요. 지금이야 오히려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지만 그래서 남편하고는 소통이 잘 돼가지고 남편하고는 잘 살 수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근데 이 남편을 잃고 싶지 않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또 참고 산 거죠. 그러니까 친정어머니의 뜻도 받아 시어머니의 뜻도 받아 그러면서 그냥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서 이게 참고 살다가 이제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될까봐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대화 자체가 이 말을 하면 저 아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저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나중에는 신체화 반응이 왔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신체화 반응이 왔어요. 온갖 병원을 다 돌아다녀도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것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미워하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미워하면 내 아이들에게 복이 사라질까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종교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서해라. 뭐
내 이웃을 뭐 나처럼 사랑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내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내 감정을 표출을 하면 내 아이들 잘 못 될까봐, 내 목숨 같은 아이들 잘 못 될까봐 무조건 참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은 미움을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움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해결해 줄 수도 없을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은 우리를 벌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가? 그럼 하느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짓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머니에게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 아이를 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해결해야 될 거고, 하느님은 그거를 사랑으로 지켜보는 존재이니 미워하셔도 됩니다. 힘들다고 소리내어 울으셔도 됩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상담하시면서 엄청 우셨어요. 엄청 우는데 저는 사람들이 저랑 상담하면서 울 때 굉장히 다행이다 싶어요. 왜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감정 메마름증이라 해가지고 감정 자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감정의 존재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시골집에 풀 올라올까봐 시멘트 다 깔아버린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아예 메말라서 이렇게 없애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못 느낀 감정들이 뭉쳐서 또 분노나 화로 올라와가지고 공황장애나 우울이나 불면이나 다양한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해드렸는데 울었다는 것은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고요. 어딘가에 닿았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거기 때문에 치유가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펑펑 울으시고 많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용기를 내어서. 그러면서 저랑 작업하면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돌봐주고 풀어주지 않으면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뭐 약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뇌도 알아보고 의식, 생각도 알아보고 마음, 감정, 내면도 알아봤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몸이 너무 정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뇌는 속여도, 마음은 속여도 몸은 속일 수 없구나. 뇌의 에너지, 몸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다 몸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몸은 무척 정직하구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알아차리려고, 마음이 문제인지 의식이 문제인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몸은 정직하다. 몸은 속일 수 없다. 여러분의 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정말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몸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몸을 힘들게 했다. 우리가 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기만 하고 청소도 안 해주고 마음의 에너지도 몸에 쌓고 몸의 에너지도 몸에 쌓고 이러면서 몸이 병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좀 사랑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신청을 해서 위만 좋아지면 살 것 같다.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위 때문에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교정을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교정을 해드렸냐면, 위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당신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고민만 해댈 때 혈액이 다 뇌로 갔을 거 아니냐. 자, 뇌로 혈액이 다 가버리면 위로 갈 게 있겠느냐? 위는 혈액을 못 받지 않았느냐. 그래도 위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소화해보려고 애쓰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위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당신이 그렇게 위를 소홀하게 홀대하지 않았느냐? 아무거나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고, 대충 먹고, 이러면서 위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위를 좀 사랑해라. 위하고 소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환자들은 깜짝 놀래요. 아, 내가 위를 힘들게 했다고? 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굉장히 환자들에게 치유 에너지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저 역시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내 몸의 60조 개의 모든 세포는 사랑받고 싶어 하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뇌 오판으로 이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어 있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혈액을 모두 뇌로 보내고 손발로 갈 게 없는 거죠. 위로도 갈 게 없는 거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손발로 갈 혈액이 있을까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갈 수 있을까요? 이렇듯이 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혈액의 방향성을 바꿔버리면 소외되는, 고통받는 세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에 세포들이 혈액을 받지 못하고 혈액을 못 받으면 산소도 못 받는 거죠. 무산소증, 저산소증이 일어나면서 세포들이 병들어가고 암으로 변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을 보살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액의 양이죠. 우리가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한다 해도 혈액이 일정 정도로 많으면 손발로 갈 게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양을 확보해라.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듯이 이 세포도 70%가 물이다. 세포의 70%가 물은 아니겠죠. 어쨌든 지구의 70%가 물이고 또 그 물의 70%가 바다. 이 바다잖아요. 이 바다 물인데 이 바다는 소금으로 채워져 있는데 바다의 조성이 우리 혈액의 조성하고 같대요. 그래서 그냥 물만 먹으면 소변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약사님들 이거 다 잘 아시는데 그래도 첨언하겠습니다. 너무 저염식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저염식을 교정해 드립니다. 적당한 소금을 먹어야 삼투압에 의해서 혈액이 양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탈출하게 하고요. 혈액의 방향성, 바로 마음과 뇌의 균형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억압되어 있거나 마음이 뭉쳐 있으면 혈액이 뇌로 몰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액에 불균형이 온다. 그래서 혈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신호를 받고 뇌가 호르몬을 만들고 이 호르몬이 몸에 신호를 보내서 혈액의 방향성이 결정되므로 뭐 얼굴로는 땀이 나는데 손발은 차다. 마음 에너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혈액의 질은 영양소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현대인들은요, 혈액의 질에 대해서는 약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홈쇼핑이며, 인스타며, 또 해외 직구며, 이 AI가 알려주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혈액의 질에 있어서는 그 약사들보다 더 많이 아는데 혈액의 양, 혈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거든요. 이 혈액의 질만 좋다고 해서 세포가 영양소를 다 골고루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영양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혈액이 충분해야 세포 끝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양, 또 혈액이 충분히 많다 하더라도 자율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즉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혈액은 마를 수밖에 없고요. 그럼 혈액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양, 혈액의 방향성, 혈액의 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상담을 지속해 나갑니다. 살펴볼 게 너무 많죠. 몸도 봐야 되고 마음도 봐야 되고 생각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자. 자, 생각은 없을 순 없죠. 죽어야 생각이 끝나죠. 물론 뭐 다른 차원에 가서 뭐 명상을 하고 뭐 이러면 뭐 생각이 끊긴다고는 하는데 뭐 제 상담 수준에서는 그런 뭐 다른 차원은 제가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제 수준에서의 상담을 하는 거죠.
자, 생각은 바라보면서 정리하는 거고요. 마음은 풀어주는 거예요. 느껴주면서 풀어주는 거고, 몸은 보살피는 거죠. 몸은 사랑스럽게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화초 다루듯이 보살피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막 다 엉클어져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엉클어진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럴 때 저는 몸을 채워야 된다고 말을 먼저 해드려요. 몸을 채워야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야 마음을 풀 수 있고, 마음을 풀어야 생각이 줄어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몸부터 채워드리고 마음을 계속 공감해주면서 마음을 풀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줄어들면서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다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약사나 의사는 해결사가 아니고 동반자, 파트너일 뿐입니다. 정말 치유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몸속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치유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자신의 속도를 찾는 것.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 누구의 자식, 뭐 직업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를 찾는 것. 내가 이미 충분히 사랑임을 아는 것.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몫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존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면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전자는 주고받고 하지 산화만 될 수도 없고 환원만 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약사는 환자들을 상담할 때 내가 저분을 치유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치유받는 자와 치유하는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치유가 일어나고요. 환자에게 또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리면서 환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치유를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결국은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과정이죠. 자,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 상담 과정을 살짝 노출을 해봤는데요.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계를 구축하고 살고 있는 약사가 있다 라는 것만 또 아시고 좀 저 세계가 궁금하다라는 호기심이 일어났다면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어났다면 궁금하다. 나도 저거 좀 해보고 싶다. 내 안에 질문이 일어나고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일어났다면 제 강의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는 제가 운영하는 작은 TV가 있어요. 이지양 TV. 거기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좀 더 제 세계가 궁금하다면 이지양 TV를 시청을 해주시면 많이 알 것 같고요.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이 상담약사로 성장하고 치유 에너지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